안녕하세요, 아카이브 교수님. 오늘은 과학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법칙이라는 말이 왜 점점 이론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가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법칙과 이론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님. 이 주제는 과학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알아두면 좋죠. 20세기 이전까지 물리학에서 우주에 대해 발견된 것들 중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원리는 대부분 법칙이라고 불렸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뉴턴의 운동 법칙이나 중력 법칙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였죠. 법칙이라는 단어에는 어겨질 수 없는 절대적인 규칙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예를 들면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처럼 절대 깨질 수 없는 규칙으로 여겨졌죠.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말 자체가 완전히 확정된 진리처럼 들리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20세기 초부터 과학자들은 점점 이런 표현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우리가 어떤 법칙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법칙을 모든 극한 상황에서 실험으로 검증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예외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조건에서는 기존 법칙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제가 지상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며 낙하 속도를 측정해서 중력 법칙을 만든다고 해보죠. 그런데 어느 날 산 정상에 올라가 같은 실험을 하면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가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닫게 되죠. 중력의 효과는 지구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는 사실을요. 만약 아무도 산에 올라가 실험해보지 않았다면 그 법칙은 영원히 완벽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몰랐던 조건이나 변수를 발견한 셈이네요. 맞아요. 이제 실제 과학 역사에서 있었던 비슷한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 한 한국 천문학자 연구팀이 태양계 행성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면서 뉴턴의 중력 법칙이 매우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달이 지구를 돌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까지 거의 완벽하게 설명됐죠. 그런데 천왕성의 움직임을 계산해 보니 예측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럼 뉴턴의 법칙이 틀렸다는 뜻인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죠. 혹시 중력 법칙이 특정 거리 이상에서는 달라지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자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행성이 천왕성을 끌어당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가상 천문학자 김민준 연구팀이 뉴턴의 중력 방정식을 이용해 보이지 않는 행성의 위치를 역으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그 계산 결과를 따라 망원경을 관측한 결과 새로운 행성이 발견됐죠. 바로 해왕성이었습니다. 법칙을 이용해 아직 발견되지 않은 행성을 찾아낸 셈이네요. 맞아요. 이 사건 때문에 뉴턴의 중력 법칙은 더욱 강력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됩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의 궤도가 뉴턴 법칙과 미묘하게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과거 천왕성 문제처럼 또 다른 숨겨진 행성이 있을 것이란 추측도 나왔습니다. 불칸이라는 가상의 행성 이름까지 붙여서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리 관측해도 그런 행성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결국 과학자들은 새로운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었죠. 드디어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는군요. 그렇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매우 강한 중력이나 매우 빠른 속도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수성은 태양에 매우 가까워서 중력도 강하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관측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뉴턴의 법칙은 틀린 것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뉴턴의 법칙은 여전히 매우 정확한 이론입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낮은 속도와 약한 중력 조건을 넣으면 정확히 뉴턴의 법칙이 됩니다. 다시 말해 뉴턴의 법칙은 더 큰 이론 속에 포함된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과학이 이전 이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틀 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한다는 말이네요.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달에 사람을 보냈던 아폴로 계획에서도 대부분 뉴턴의 법칙만으로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정도 환경에서는 상대성 이론까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양자 물리학입니다. 20세기 과학자들은 원자와 입자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물리체계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은 원자와 전자 같은 미시세계를 설명하며 수많은 실험으로 검증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법칙처럼 강력하지만 여전히 양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언젠가 더 깊은 이론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겸손한 태도 때문이죠. 그러면 과학에서 말하는 이론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서 말하는 이론을 단순한 추측이나 가설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과학에서 이론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매우 강력한 지식 체계입니다. 이론은 현상을 설명할 뿐 아니라 미래의 결과까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실험과 관측을 통해 반복적으로 검증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예측과 검증이 가능해야 진짜 과학 이론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진화론도 좋은 예입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이론은 생물학에서 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공룡이 멸종한 뒤에 포유류가 번성했다는 것도 이 이론이 예측하는 결과입니다. 만약 공룡 화석이 있는 지층에서 갑자기 토끼 화석이 발견되면 진화론에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너무 많은 증거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런 발견이 있다면 먼저 다른 설명을 검토하게 됩니다. 화석이 잘못 기록된 것인지 지층이 뒤집힌 것인지 같은 지질학적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의 이상한 데이터 때문에 전체 이론을 버리지는 않는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중심 우주 모델을 제시했지만 행성 궤도가 완벽한 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원이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 관측과는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이후 요하네스 케플러가 행성 궤도가 타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핵심 아이디어였던 태양 중심 모델은 그대로 유지되고 세부 내용만 수정된 셈이죠. 과학 이론은 이런 방식으로 발전합니다. 빅뱅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주의 팽창, 우주 배경 복사, 은하 분포 등 수많은 증거가 빅뱅 이론을 지지합니다. 물론 허블 항수 책정값 같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빅뱅 이론 전체가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설명하는 더 깊은 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결국 과학 이론은 점점 더 큰 이해 속으로 확장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새로운 이론이 등장해도 기존 이론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이론 속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처럼 작은 이해가 더 큰 이해 속에 들어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이야기 덕분에 과학에서 말하는 이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훨씬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론을 단순한 추측으로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다면 아카이브 다큐 유튜브 채널도 꼭 구독해주세요. 과학과 역사 속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상을 호기심 있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